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 또다시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에 모두 숨죽이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건도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 됐던 탓에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49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나라 하정에서 최대 진도 3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후쿠시마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가동이 중단된 곳이라 일본을 더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또 다른 곳에서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역의 지진 임박 징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는 곳은 도쿄 앞바다에서 규슈 앞바다 지역까지 충돌하는 곳으로 크게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는 1605년 이후 규모 8 내외의 대형 지진이 100에서 150년에 한 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앞바다 도카이 지역은 1361년 이후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인접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1854년 발생한 규모 8.4 안세이 지진이 마지막으로 이미 165년이나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임박한 경우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떨어지며 응력 증가 현상이 관측됩니다. 실제 도쿄 앞바다를 포함하는 이 지역의 최근 수십 년간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으며 응력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저주파 지진의 증가가 관측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주파 지진은 단측면의 미끄러짐을 용이하게 하며 초대형 지진 발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진 전문가들은 이 해역에 30년 내 규모 8이 넘는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여러 지역의 단층이 연쇄적으로 부서지며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 지역 전체 지진이 발생할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 9.1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 규모의 지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문가들은 충돌 때의 면적과 응력 누적량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을 대혼돈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동일본 대지진은 869년 이후 1142년 만에 이 지역에서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당시 규모 9.0으로 1900년 이후 발생한 전세계 지진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지진이었는데 이로 인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진앙지에 인접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이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재래 주기가 긴 지진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2008년 발생했던 규모 7.9의 중국 스촨성 지진은 약 3000년 만에 해당 지역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형 지진은 긴 재래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며 수천 년이 넘는 재래 주기를 보이기도 하는 만큼 일본은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의 북미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으로 둘러싸여 이 판들이 복잡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단층대의 응력이 쌓여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곳이 앞서 말씀드린 일본 난카이 해구 지역이죠. 하지만 도쿄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도쿄 지역의 경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재염 작업 없이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재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지역은 방사선량이 연간 20mSv 이상인 곳입니다. 기존의 피난 지시 해제 요건은 방사선량 20mSv 이하여야 하며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재염을 하고 현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청은 피난 지시 해제 요건에서 재염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이를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가운데 지시가 해제된 곳은 2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제염 작업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염 작업에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엔, 우리 돈으로 약 3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제염 작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일본 정부가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에 일본 언론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염 작업을 한 뒤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재해를 예보해야 하는 일본 기상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관측기기의 정비비를 줄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이 자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기상청이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배경에는 기상청에 엄중한 재정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규모 재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 발신과 기상 위성 관측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시스템의 연간 유지비가 170억 엔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증가하지 않아 그동안에는 관측 기기에 정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공공정보를 다루는 기상청이 민간 자금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찜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일본의 재난을 거울 삼아 원전 안전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돈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과 쓰나미를 모두 고려한 원전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자연재해는 2가지 이상의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했었는데요. 당시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까지는 견뎌냈지만 이어 밀려온 쓰나미에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역대 최악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대형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수많은 원전 보유국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복합 자연재해가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 성과나 이와 관련된 평가 방법론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성과를 낸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지진과 쓰나미 두 재난이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복합 재해도와 복합 취약도를 작성했고 평가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최종적인 위험도 값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해외에서도 일본의 재난 대비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테슬라의 아시아 거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베를린과 미국 2번째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이후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시아 2번째 공장 설립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어느 국가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3의 판매 호조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 전체 차량의 배터리 중 14%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는 24.2%의 점유율을 차지한 LG화학이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파나소닉과 배터리 협력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LG화학 쪽으로 크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특히 2020년 들어 테슬라 자동차 내 파나소닉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일 중국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250만 kWh의 배터리를 공급했습니다. 반면 파나소닉은 25만 kWh 규모를 공급했습니다. LG화학이 파나소닉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배터리를 공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LG화학 외에도 10위권 이내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가 일론 머스크의 의사결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일본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잦은 반면 한국은 비교적 자연재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이르면 오는 9월 배터리 데이터 행사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 청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튼튼한 내진 설계와 잘 짜여진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재난 대응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베 정부의 방치에 가까운 감염병 사태 대응과 골판지 대피소 같은 홍수 사태의 대처를 보면 과거의 명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재난이 많은 일본에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자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강행이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